안녕하세요. 상위 리포의 여유 연말 특집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 말일이고요. 내년도는 2020년이 도래를 하고 이번 주 내일 모레 새로운 당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이 다성장 국면, 고령화 국면에 따라서 투자 보수 대비 프로핏이 많지 않은 말 그대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그나마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쪽이 지금 그동안에 글로벌 소비 국가로서 그 다음에 굴뚝 역할을 했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소비가 축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등 여러 수출 주도형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미국 증시가 S&P 500 등 상당한 나스닥, 다우가 작년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시장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대세가 이미 이제 유동성 장세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S&P 500이나 다우에 투자한 어느 투자가들도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밑에서 매수했던 모든 세력들이 저점 매수 세력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연일 달러를 치곤 해도 달러 강세가 그동안 이어졌었고요. 올해도 2020년에도 만약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일단 글로벌 증시라든가 이머징 마켓에 어떤 매화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희석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뉴욕 증시 이러한 위험 자산은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러 팩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여기 이제 환율, 금리, 그 다음에 유가,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에 연관된 시가총액 모든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이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환율은 1159원, 그동안 1200원대 윗방향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전저점 1150원을 찍고 다시 일부 상승을 했지만, 일단은 시중의 빅스 지수도 지금 15 미만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더욱이 이 상대 지표인 달러 지수가 지금 99에서 지금 97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예견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한 가지가 바로 작년부터 공급된 달러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레포 금리 10% 상승을 했다 해서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회사채 단기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중에 달러가 모자라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금융기관에서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하루에 400억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미국의 달러 자금들이 지금 시중에 쏟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달러는 단기적으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전제가 예상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달러가 일부 약세가 유지될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년 달러가 상반기까지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의 이제 금리는 이게 이제 작년에 아래 공포 등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최근에는 다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연준에서 작년에 금리를 3번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했지만 일단 시장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위험자산 선호 영상이 아닌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되면 이제 채권을, 안전자산이 채권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안정되면서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시장의 그 금리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논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물가 상승률도 일부 상승을 한다고 하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떤 금융기관,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 투자가 일단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과 대체적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게 뭐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기능 외에 그 다음에 이게 그 달러하고의 어떤 대체 효과가 있거든요. 항상 달러 가치가 증가를 하면 금이 하락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보였는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금이 다시 1,500달러 위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만큼의 금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이제 위험자산으로서의 뭐 대표 종목이고, 일단 채권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반된 개념에서 얼마 전까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떤 그 안전자산인 채권을 선호를 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뭐 이런 현상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뭐 금하고 주식하고 거의 한 방향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본거라고 할지, 하여간 주식과 채권에 대한 그런 이상기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위험자산의 상승은 어떤 성장 위주의 어떤 경제가 예측이 될 때 일단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 성장률 자체가 내년도 2020년도에 S&P 500을 기준으로 하면 4%대 성장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기존까지 이러한 그 경기에 선행해서 주식이 상당히 S&P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S&P 500대 기업들이 내년도에 뭐 4%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현대 지수를 S&P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성장률도 낮은데 증시가 이런 급등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유동성의 핵심은 말 그대로 뭐 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 그다음에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뭐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저성장 구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소비가 살아야 소비로서 뭐 생산이 일어나고, 생산이 뭐 저축이 일어나고, 저축에서 다시 이제 뭐 소비가 일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소비가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소비가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MBS, 모기지라고 그러죠. MBS. 이쪽에서 장기 모기지론을 국채로 대체를 해줬어요. 10년물로. 그래서 국채 10년물의 어떤 수익률이 곧 대출 이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현재 2%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어떤 그 이자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이게 이제 시중에 흘러나왔고, 이제 우리나라 또 그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가처분 소득이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서, 이런 가처분 소득이 결국은 미국 증시를 상승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런 논리였는데 최근에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됐죠. 그래서 그 주식은 외국인들의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서 가용 소득,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해서 결국 주식시장으로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처분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추가적으로 만만디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우리 시장의 힌트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유도가 되고 그렇잖아도 성장률 둔화 등등의 이슈로 우리 자산이 평가절하되어 있는데 원화까지 달러 강세로 추가적으로 어떤 우리 자산이 최소 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면 지금 미국 그 S&P 다우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의 욕구가 심해지면 어차피 달러도 약세로 진행이 될 거고 처분을 해서 받은 달러를 다시 처분을 해가지고 이머징 마켓 증시 위험 자산으로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 자산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하고 5G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 가격의 행방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이 움직이고 삼성전자 주식이 움직여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5G인데요. 반도체의 추가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현재 그 5G에 미국의 중국의 300개 도시에 5G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유럽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하여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어떤 그 중국의 300개 도시에 5G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5G는 잘 알겠지만 많은 저장 장치와 스트림 장치 등 많은 장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DRA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당장 이제 이게 내년 말까지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기술 굴기,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 5G를 조기 완성을 시키고 또 6G로 넘어가려는 그런 반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당장 이제 DRAM 수요에 일단 장비 수요가 급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DRAM 반도체 외에 지금 랜드가 있거든요. 랜드. 이쪽은 지금 글로벌 치킨 게임에 진입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일부 장비 수요가 급증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OLED 관련 사항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반도체, OLED, 장비 소재 등에 있어서 내년도에 어떤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이 관련해서 관련 종목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고 상승할 때까지 최소한 수배 이상의 수익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지금 뉴욕 증시의 행방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중요한 사항인데요. S&P 500 보면 작년 11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는 힘들어요. 자금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돈을 찍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위 고점에 어떤 차익 실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면 더 많은 매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로서 이 더 많은 매수 비용을 집행할 만한 그런 자금의 주체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을 통해서 이게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한 이 차익 매물을 발생한 이 주체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사이클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장기 상승을 위한 눌림이 1월은 아닐 것이다. 1월에 우리 그 1월 효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특히 기관 쪽에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연말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시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파생청구.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변동성의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장기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를 때리고 밑에서는 이제 대차를 상환을 하는 이런 현상이 과거 뭐 20년 동안 뭐 지속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평선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급 주체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밑에서 공매도가 수익 볼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의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세력들이 쇼커버를 일으키면서 장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원화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안화 자산이 우리 자산보다 한 3배 이상 크거든요. 우리가 MSCI에서는 10%대인데 중국은 한 30%가 돼요. 이 위안화의 어떤 그 투자를 위해서 위안화 변동성이 더 큰 우리 원화 자산이 활용된다고 하고요. 이걸 전부 프락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1월 달에는 미세하게나마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 밑에서 공매도하고 대차장고를 빌렸던 뭐 세력들이 급하게 이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쇼커버 정세가 1월 달에 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개인은 이런 장세에서 실패를 하는가? 가령 이쪽에서 외인들이 상승의 끝을 예견을 해서 대차장고를 많이 대차를 극대화하고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면 이 공매도도 이제 누군가가 매수가 있어야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매수 세력은 대개 이제 개인이 될 수 있고, 상승을 안 하면 이런 매수 세력은 절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미끼 물량을 보유 지분을 일단 매수를 소량하고 미끼로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따라붙으면 매수세가 붙으면 공매도를 시행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락에서는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안 팔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개인들의 어떤 어떤 매도를 유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사이클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다 매수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다 매도를 하는 그 세력, 그러니까 보유 지분을 매도를 해서 더 떨어지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개인이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는, 외국인이 하락을 시켜서 미끼 물량을 던져서 하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일단 매도를 하는 그 물량을 대차 상환, 쇼커버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이 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그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뭐 개인이 똑똑하지 않고 맨날 바보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 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2020년에는 무엇이 다를까? 정고점 돌파의 의미는, 지금 이런 플레이는 지금 요 지점이 이렇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 시에 자기네가 여기서 무슨 플레이를 했건 공매도 세력은 다 이 가격 아래에서 산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윗가격에 이제 상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위에 채널을 쌓아놓고 이 채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차를 상환을 하고 해서 이제 상승으로 유도를 하는, 보유 지분 일부를 매수를 해서 상승을 유도를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트리거가 일단 환율이고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하에 1150원 뭐 임금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이 어떤 환차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어떤 쇼세력의 퇴각,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두 가지. 싼 게 아니다. 그리고 비싼 게 아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이면의 가격을 내고를 우리는 해야 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인지 뭐냐면 우리 시장의 특성이 외국인들도 MSCI에서 우리 자금이 중국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가총액 상위, 특히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요 종목에 대한 그동안에 올해 시장을 이렇게 보면 뭐 스윙프레이하고 뭐 12월달 들었으면서 이제 어떤 그 쇼세력이 어떤 퇴각을 하고 롱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이게 몇 개월 안 돼요. 한 2, 30일뿐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특히 강한 종목이 강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싼 게 아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생명처럼 중요한 얘기예요. 강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한다. 약한 것에 투자를 하면 거의 뭐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간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해서 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끼 물량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 미끼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일 수가 있을 확률이 커요. 가령 캔들은 큰데 거래량이 적다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팔기 위해서 상승을 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시에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어떤 개인의 어떤 매도를 유발을 하는 이런 미끼 물량이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속임수인데 이러한 것들은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적겠죠. 이런 경우에는 미끼니까. 거래량의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뭐냐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뭐 거래량이 여기 뭐 상승 초입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고 하면 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드는 게 맞고요. 이게 왜냐하면 상승 중에 갑자기 이 최대 거래량을 초과를 한 이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이게 만약에 그 어느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 많은 돈을 써서 상승을 유도를 했다면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일단 얘네들이 비용이 소진됐다고 보는 거예요. 소진. 그래서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맞다. 이런 의미고, 설사 양봉 상승 중에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이게 뭐 전에 뭐 최대 거래량이면 이때 1.5배라면 이게 상승 중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매도를. 그래서 상승 중에 음봉이건 양봉이건 거래량의 어떤 그 최대 거래량의 어떤 돌파는 매도 신호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제 최대 거래량이 뭐 1000만 주다 그러면 보통 상승주의 거래량이 500만 주 내지 700만 주면 아주 적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요것도 제가 스타디한 건데, 상한가전 매도 전략이 많을 것. 그러니까 호가창에 이렇게 보면 상한가전에 여기 뭐 1000만 주 이렇게 쌓아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력이 처음에는 상승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파를 뒤로 계속 늦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매수 거래량을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앞당기고 요거는 지속적으로 밀고 이런 호가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미는 힘이 이게 약하면 이게 상한가가 걸렸다 하더라도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매도 거래량이 상한가에 많이 걸려있는 대상을 어떤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에 활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가창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가령 이게 이제 뭐 매수 거래량을 이렇게 많이 걸어놔도 이거 매수 거래량이 많아서 종목이 위로 상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수 거래량이 다 낮은 가격의 매수 거래량이었다면 이거는 뭐 상승할 수가 없죠. 하락 시에만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 소극적인 그 외국인의 어떤 리밋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런 그 상승 매도량, 여기는 이제 윗가격에 매도를 많이 친다. 윗가격에 매도하려는 세력이 많다.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그 상한가의 매도 거래량이 느는 거는 이게 어떤 그 상승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 상승을 시키고자 하면 호가창에 뭐 기계적으로 가끔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요거를 한 호가씩 계속 늘려놔요. 똑같은 물량을 조금씩 뒤로 늦춰져요. 그리고 매수 거래량은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요건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런 종목에서 저가라고 들어가서 다시 하락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그 매매 수수료도 내기 힘들고 수익도 거의 나지 않고 나중에 지쳐서 그냥 팔아가는 이런 모양새의 개인의 매도 패턴이 사실은 실패 한 30-40%는 이쪽 원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뭐 현금에 대한 어떤 보유율도 보유 기간도 짧고 어떤 개인의 이런 약점들을 세력들이 알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하면 지금 개인들이 계속 이 가격을 안 팔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매도세를 유발해야 돼. 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유한 물량을 미기 물량으로 툭툭 아래 가격에 던져버리면 이게 이제 손절해서 다 털려버리고, 하락 시의 거래량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게 뭐 하락 시 거래량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 이 하락이 속임쓸 수가 있어요. 이게 쇼커버를 위해서 얘네들이 미기 물량을 던져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그 다음 물량이 털리면 이제 빌린 주식을 싸게 갚는 이런 또 메커니즘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종목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종목, 이런 종목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아까 그 거래량의 법칙, 그러니까 뭐 사서 뭐 일주일에 한 2번 뭐 상한가 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이런 것들은 거래량의 법칙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일단 상승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전 거래량보다 적게 발생을 했다. 그럼 보유. 그 다음 날도 거래량이 적었다. 여기 아까 얘기한 뭐 최대 거래량이 한 50에서 70% 거래량이면 오케이. 계속 보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도 시에는 요 최대 거래량이 1.5배 거래량 발생을 했다. 이게 뭐 상승이건 하락이건 매도를 치고 나오고. 이게 이제 이야기가 오전 보면 9시부터 뭐 12시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캔들이 6개가 나오죠. 6개. 그럼 6개가 보통 최대 거래량 곱하기 만약에 1.5배가 1000만 주라고 하면, 오전에 만약에 600만 주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 오전 5 합치면 1200만 주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누적을 예측 분석을 해서 오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상승 종목의 주목, 이것도 개인들이 상당히 이게 실수를 하는 뭐 그런 경우거든요. 가령 북미 대화 이야기다. 뭐 4차 트럼프와 김정은과 대화 소식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다 이미 기존에 반영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보면, 이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기대감이 없죠. 현실로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꼭 여기 뉴스 나온 시점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느 종목은 이게 뭐 시장에 다 알려졌다는 얘기죠.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이게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뉴스에 대해서. 이게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이때 뭐 상승을 계속했다 하면은 이게 실제로 뭐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뉴스 후에 상승하는 이런 종목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느 종목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유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유가 안 알려진 거죠. 내가 알고 있을 정도면 다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도 몰라요. 근데 상승을 계속해. 누군가가 이제 이 정보를 자기네끼리만 이제 공유를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뉴스는 아직 안 나왔고 뉴스는 계속 늦게 나오고, 이 뉴스도 프리를 하거든요. 일단 고점이 됐다 싶으면 얘네들이 일단 저걸 하겠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겠죠. 미리 이제 뉴스를 퍼뜨려서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게끔 유인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형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마주는 대장주에 투자라. 1월은 보통 테마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신이라든가 이런 매체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테마주에 이제 순환매도 있긴 하지만 여기 1등주 있고 2등주 있고 3등주 있거든요. 근데 일단 1등주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등주는 한 10% 정도 빠지고 3등주는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부동산도 똑같지만 한 종목에만 일단 그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정 시에도 조금 조정을 받고, 마치 그 강남 아파트처럼 상승 중에는 제일 먼저 상승을 하는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대장주, 테마주는 대장주에 공략을 해라. 작년 이맘때는 수소차 테마가 급등을 했고, 해마다 이제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어떤 출생률 저하, 이런 관련 정부에서 정책을 1월 달에 많이 내놓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항이라든가, 2020년에는 별로 눈에 띄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긴 대선 테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 테마보다는 대선 테마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도 다 대장주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내년도 1월 효과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하시고요. 1월 효과. 이거는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하고, 이 테마의 본질은 JP모간 컨퍼런스와 CES 전시회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도체, 특히 장비 관련 종목, 그 다음에 OLED 관련 종목이 빅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투자 습관은 한 1월 달에 반도체 관련 종목, 그 다음에 어떤 면역 항암제 등 JP모건 컨퍼런스 참여업체, 그 다음에 치매 관련 테마,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OLED 이런 종목에 대해서 1월 효과를 적극적으로 즐기시기 바라고, 특히 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기관, 그 다음에 어떤 테마주,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OLED 이쪽 종목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월 주요 추천 종목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